돈이 없어요. 계산 나중에 해도 될까요? 순자는 병원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요즘 허리가 자꾸 쑤셔서 병원에 들렀던 거였죠. 68배 나이 그리고 지난 5년간 쉼없이 달려온 탓에 몸이 좀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목소리, 저 떨리는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반대편 의자 앞에 한 여자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푸석한 머리를 묶은 여자. 그 옆에는 두 아이가 축 늘어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진, 그리고 저 아이들은 손주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몸을 돌려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5년입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찾을 수 없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5년 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수척하고 초췌한 얼굴,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옷은 낡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한데 5만 원만 빌려줄 수 없을까? 진짜 이번 주 안에 꼭 갚을게. 미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괜찮아. 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진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미진이가 병원비를 계산하고 있었다. 13만 원입니다. 미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죠. 10,000원짜리 2장과 잔돈이 전부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결제해도 될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이 처방전은 나중에 받아가시면 됩니다. 알아요. 그런데 처방전만 받아가고 나중에 돈을 내면 안 될까요? 큰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안 아파.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건가요? 며느리를 향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한 건가요? 날 버려놓고 저렇게 살고 있었어?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진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미진이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순자는 얼른 마스크를 더 올려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낼게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미진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손주도 저 나이 때 많이 아팠거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미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연락처를 주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아이 잘 돌보세요. 순자는 서둘러 돌아서려 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아이도 따라서 꾸벅 고개를 숙였죠.
순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주들이야. 내 손주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한참을 울고 나서 순자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썼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를 살폈습니다. 미진과 아이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작은 아이가 엄마에게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동생을 부축하고 있었고요. 엄마, 배고파? 작은 아이의 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이 가방을 뒤져 과자 몇 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거 먹고 조금만 참아. 집 가면 밥 해줄게.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얼굴로 다가간다는 말입니까?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5년 전 집을 빼앗긴 후 순자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전화도 바꿨고 이사도 가서 찾을 수 없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류상 합법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진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쯤 지나서 우연히 아들 기호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다가가 소리쳤죠. 기호야, 엄마다. 하지만 기호는 순자를 밀쳤습니다. 저리 가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도 없었고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세 사람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버스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따라 낡은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한 반지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택시에서 내려 그 집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습기가 차고 햇빛도 들지 않을 집, 저기서 손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요금 계산하세요. 순자는 정신을 차리고 택시 요금을 냈습니다. 기사가 떠나고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직원 은지였습니다. 사장님, 내일 신제품 시식회 준비 다 됐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고요. 그래, 고마워. 사장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순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제빵 기술을 배웠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순자 베이커리.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정성껏 한 개 한 개. 어느 날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순자의 빵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빵인데 진짜 맛있어요. 눈물 나요. 그날 이후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30개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언론은 순자를 할머니 CEO 신하라고 불렀습니다. 통장에는 수억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13만 원 약값을 못 내서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걸 5년 동안 몰랐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털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반지하 집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어. 걸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면 미진이 받아줄까? 손주들은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버린 아들에 대한 분노, 며느리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게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책임감.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겠다고, 그리고 방법을 찾겠다고.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진의 초췌한 얼굴, 손주들의 창백한 모습, 그 낡은 반지하 집, 그리고 문득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날. 그때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던 10월이었죠. 순자는 남편이 남긴 30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째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죠. 외롭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기혼의 집에 가서 손주들도 봤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접니다. 아들 기호였습니다. 며느리 미진과 함께였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기호야. 미진이도.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순자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부동산 세금이 엄청 오른 거 아시죠? 그래, 뉴스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엄마 명의로 된 이 집이 문제예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기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옆에서 미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무사한테 상담받았는데요. 지금 미리 제 명의로 바꿔놓으면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된대요. 증여세 쪽이 훨씬 저렴하대요. 순자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었습니다. 근데 명의를 바꾸면 이 집이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서류상으로만 그래요.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래도 이건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신혼 때 처음 이사 온 날, 기호를 키우며 밤새 간호하던 날,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엄마, 그래서 더 지켜야죠. 세금으로 집 빼앗기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기호의 말에 순자는 움찔했습니다. 미진이 순자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어머님 해칠 리 있겠어요? 그냥 세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요즘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한대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데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읽을 수는 있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호야, 엄마가 이해를 못하겠어. 변호사라도 한번 보여주고. 엄마, 시간이 없어요. 기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 주까지 서류 넣어야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늦으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세금은 계속 올라요. 그렇게 급한 거야? 네. 세무사가 이번 주까지라고 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기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인데 설마 날 속이겠어?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입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죠. 그 아이가 엄마를 해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도장 가져올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도장이 빨간 주머니에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자 남편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래도 되는 거겠지?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장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쿵.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빨간 주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 군데 더요, 엄마. 여기, 네, 거기요. 쿵, 쿵, 쿵. 총 5군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순자는 도장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엄마. 기호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작이 빨랐습니다. 그럼 우리 이만 가볼게요. 엄마 건강하시고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바빠서요. 다음에요. 기호와 미진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대문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민우랑 민서한테 잘 있으라고 전해줘.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집 매매건으로 왔습니다. 매매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새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사 나가셔야 합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은 제 집인데요.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하시죠.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소유자 김기호, 그리고 그 밑에 매매 계약 완료. 이게 무슨 소리죠? 모르셨어요? 아드님이 집을 파셨는데요. 순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이건 세금 때문에 명의만 바꾼 거라고.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매매입니다. 새 주인께서 빨리 입주하고 싶어 하세요.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친 듯이 기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미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경비가 막았습니다. 그 집은 이사 갔습니다. 이사요? 언제요? 어제요. 새벽에 이삿짐 싸서 나갔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새 주인이 독촉했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살이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남편 사진, 기호 어릴 적 사진, 추억이 담긴 물건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피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순자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2평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첫날 밤 순자는 좁은 방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벽 너머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63살.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도 가봤습니다. 사기 아닙니까? 제 집을 빼앗아 갔는데요. 어르신, 서류상으로는 합법입니다. 명의 이전도 정당하게 됐고 매매 계약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세금 때문에 잠깐만 명예 바꾼다고 해서 구두 약속은 증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소송하려면 변호사 비용만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기기 어렵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도장 찍으셨으니까요. 순자에게는 500만 원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3세 할머니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100군데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모두 거절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한 빵집 사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일하고 싶으세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새벽 4시 출근 가능하세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힘든 일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밖에 못 드려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시멘트 벽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아직 살아있잖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빵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빵 굽는 걸 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공용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2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뒤에 섰습니다. 할머니, 또 새벽 출근이세요? 앞에 선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응, 너도 일찍 나가니? 저는 공장 야간 근무요.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이곳에서 몇 안 되는 대화였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에서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사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귀중품이었습니다. 팔아버릴까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중얼거리며 목걸이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4시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행복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인 김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왔어요? 네, 사장님. 오늘 청소 끝나면 빵 반죽하는 거 좀 도와줘요. 직원 하나가 아파서 안 나왔어요. 네. 순자는 걸레를 들고 가게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유리창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사장이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치대봐요. 이렇게 김 사장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반죽을 접고 누르고 다시 접었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반죽이 손에 묻었습니다. 아니,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리듬 타면서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반죽이 손에 들러붙고 모양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감각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생각보다 손재주가 있네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아침 근무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작업복을 벗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김 사장이 빵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어제 남은 거예요.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빵을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빵을 하나 꺼냈습니다. 단팥빵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밀가루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나는. 빵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63세 할머니가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멈추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빵집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청소뿐 아니라 빵 반죽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빵은 혼자 구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앉아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사장이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빼앗긴 일, 고시원에서 사는 일, 혼자가 된 일. 김 사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제가 바보였죠. 그냥 도장 찍어준 게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김 사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빵 기술 배워볼 생각 없으세요? 제빵이요? 네. 제대로 배우면 자격증도 딸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고 나중에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잖아요. 순자는 김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가요? 나이가 뭐 대수예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학원비가 제가 아는 선생님 있어요. 사정 얘기하면 싸게 해줄 거예요. 할머니 월급에서 조금씩 떼면 돼요.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김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비슷한 나이예요. 요양원에 계셨는데 제가 잘 못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매일 밤 제빵을 공부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냄새라도 맡으면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더라.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빵을 만들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도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제빵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식빵과 단팥빵과 크림빵을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죽했고 조심스럽게 구웠습니다. 2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63세 나이에 딴 자격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딴 자격증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축하한다며 저녁을 샀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제빵사예요. 축하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열심히 한 거죠. 식당에서 나오며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집이 아니라 희망이었는지도 몰라.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집을 잃고 아들에게 버림받고 고시원에서 살게 됐지만 진짜 잃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에 자격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야. 진짜 시작은 그날 밤 순자는 고시원 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베이커리, 내가 만들 빵, 단팥빵, 크림빵, 식빵, 소금빵, 가게 위치 사람 많은 곳, 학교 근처, 필요한 돈 최소 2천만 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계속 적었습니다. 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행복 베이커리에서 주방장이 됐습니다. 김 사장이 승진시켜 준 것입니다. 월급도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으로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냈습니다. 빵집에서 주는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순자는 매일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사장이 또 순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 해요. 분점이요. 그래요? 좋네요. 근데 사람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맡아줄 수 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할머니 실력이면 충분해요. 매니저로 일하시면 월급도 더 드릴게요. 얼마나요? 400만 원. 어때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0만 원이면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밤 순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이면 2,400만 원, 2년 후면 내 가게를 차릴 수 있어. 순자는 노트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목표 2년 후 내 가게 오픈.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적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손주들 얼굴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 펜을 들었다가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오늘도 반죽해야 했습니다. 인생도 함께 2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김 사장의 분점에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새벽 4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만 하루 쉬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힘이 났으니까요. 3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2년 만에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단 한 번도 외식하지 않았고 옷도 사지 않았고 고시원비 외에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분점 주방에서 내일 팔 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팥빵 반죽을 하고 있었죠. 할머니, 아직도 이래요? 김 사장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네, 내일 단팥빵 많이 필요해서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괜찮습니다. 김 사장이 순자 옆에 섰습니다. 반죽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손 좀 보세요. 순자는 손을 멈추고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밀가루가 손톱 사이에 끼어 있었죠. 이 손으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드셨어요. 셀 수도 없죠. 할머니, 이제 기술이 정말 좋아졌어요. 손님들이 할머니가 만든 빵을 제일 좋아해요. 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할머니 단팥빵이요. 다른 직원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아요. 비결이 있어요. 뭔데요? 순자는 반죽을 치대며 말했습니다. 정성이요.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요. 이 빵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구나. 그리고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반죽을 하면서 생각해요. 내 인생도 이렇게 다시 반죽하고 있다고요. 김 사장은 순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처음 오셨을 때는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말도 없으시고 항상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순자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년 전 고시원에서 매일 울던 자신, 아들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가득했던 자신. 지금은 달라요. 눈에 힘이 생겼어요.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 같아요. 있죠. 뭔데요? 순자는 반죽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제 가게요. 작은 빵집. 제가 직접 만든 빵을 파는 곳이요. 김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언제쯤 계획이세요? 아직 멀었어요. 돈을 더 모아야죠. 5천만 원 모았는데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한대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가게요. 테이블 서너 개 놓을 정도. 김 사장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팔짱을 끼고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랑 같이 가게를 내시는 거 어때요?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김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사장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가게 매출이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오신 후로 더 올랐고요. 제가요? 네. 손님들이 할머니 빵을 찾아요. 인터넷 후기에도 할머니가 만드신 빵이 제일 맛있다는 글이 자주 올라와요.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 그냥 열심히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보이나 봐요. 정성이요. 김 사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이런 건 어때요? 제가 할머니 이름을 건 새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순자 베이커리. 순자 베이커리요? 네. 할머니가 직접 레시피를 만들고 제가 자금과 운영을 맡는 거죠. 할머니는 기술 책임자로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할머니 혼자 가게 차리려면 5천만 원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임대료, 인테리어, 설비, 재료비, 최소 1억은 필요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하면 달라요. 제가 초기 자금을 대고 할머니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수익은 나중에 반반씩 나누고요. 사장님, 그건 너무... 아니에요. 사업 제안이에요. 김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득이에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거니까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저는 이제 65이에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 대수예요. 김 사장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2년 전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순자는 떠올렸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해냈잖아요.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훌륭한 제빵사가 되셨어요. 김 사장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만의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김 사장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할머니가 모은 5천만 원 있잖아요. 그걸 미천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빌려주신다고요?
네, 이자 없이요. 나중에 가게가 잘 되면 천천히 갚으면 돼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김 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얘기. 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 요양원에 계셨는데 저는 바빠서 자주 못 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뵀을 때 손을 잡으셨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성공해서 행복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만 생각하고 사셨구나. 정작 당신 인생은 없으셨구나. 김 사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할머니를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래서 돕고 싶어요. 제가 못 해드린 걸 할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해요. 순자 베이커리 만들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꼭 성공시켜 드릴게요. 저도 믿어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밀가루가 묻은 손과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2년 전 적었던 순자 베이커리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 새로 적었습니다. 곧 시작된다. 진짜 내 가게가. 이 손으로 다시 반죽했어요. 내 인생도 함께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시원 창문은 작았지만 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다시 시작해요. 중얼거리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2년 전 모든 걸 잃고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신, 매일 새벽 일어나 일한 자신, 하나하나 정성껏 빵을 만든 자신. 내가 해냈어.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순자와 김 사장은 가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위치를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새로운 빵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단팥빵에 견과류를 넣어보기도 하고 크림빵에 과일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5개, 주방 1칸. 하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가게였습니다. 간판이 달렸습니다. 순자 베이커리 마이너스 할머니의 정성으로 만든 빵. 순자는 그 간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오픈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2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설렜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손님이 올까? 빵이 팔릴까? 고시원 방에서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5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습니다. 3시에 가게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이른 출근이시네요. 네, 오늘 제 가게 오픈하는 날이에요. 오, 축하드립니다. 장사 대박 나세요. 고맙습니다. 택시에서 내려가게 앞에 섰습니다. 순자 베이커리라고 쓰인 간판이 가로등 아래 빛났습니다. 순자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셔터를 올렸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오븐, 새 믹서기, 넓은 작업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자, 시작하자. 단팥빵부터 만들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이스트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만져온 반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건 남의 가게가 아니라 내 가게의 빵이었으니까요. 정성껏 치댔습니다. 접고 늘리고 다시 접었습니다. 30분 동안 반죽했습니다.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단팥소를 만들었습니다. 팥을 삶아 으깨고 설탕을 넣었습니다. 정확히 레시피대로 했지만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꿀 한 스푼. 이게 비결이야. 단맛에 깊이가 생기거든. 반죽이 부풀었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나눴습니다. 하나하나 단팥소를 넣고 둥글게 빚었습니다. 오븐에 넣었습니다. 180도 15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긴장됐습니다. 오븐 앞에 앉아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죽이 서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색이 변했습니다. 딩!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오븐 장갑을 끼고 빵을 꺼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갈색 빛깔이 고르게 퍼졌고 모양도 똑같았고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뜨거웠습니다. 반으로 쪼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단팥소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달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어. 크림빵, 소보로빵, 식빵, 바게트를 차례로 만들었습니다. 주방이 빵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7시 김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다 만드셨어요? 네. 긴장돼서 일찍 시작했어요. 김 사장이 빵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완벽해요. 손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진열대에 빵을 놓았습니다.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단팥빵 2,500원, 크림빵 2,800원, 소보로빵 3,000원. 8시 30분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김 사장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8시 40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사원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픈했네요. 여기 새로 생긴 거죠? 네. 오늘 첫날이에요. 단팥빵 2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판매였습니다. 5,000원을 받고 빵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5,000원을 꽉 쥐었습니다. 첫 손님, 첫 매출. 9시가 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들렀습니다. 빵 한두 개씩 사갔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매출은 8만 원.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오후 3시 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만든 빵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첫날이에요. 김 사장이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아직 모르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손님이 다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25만 원.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 첫날 치고 나쁘지 않아요. 김 사장이 말했지만 순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남은 빵을 보자루에 담았습니다. 버리기 아까웠습니다. 이거 근처 경로당에 갖다 드려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노인분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빵 좀 드릴게요.
제가 만든 거예요. 오, 고맙네. 빵을 나눠드렸습니다. 노인들이 하나씩 받아 먹었습니다. 어머, 맛있네. 이거 어디서 팔아요? 저기 모퉁이 돌면 있어요. 순자 베이커리요. 내일도 올 건가? 네. 남으면 갖다 드릴게요. 경로당을 나오며 순자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매출은 3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빵은 늘 반 이상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빵 맛은 자신 있는데. 둘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경로당에서 본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주신 단팥빵이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오늘 5개 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 경로당 할머니들이 여럿 왔습니다. 빵을 사갔습니다. 우리 손주 줄 거야. 며느리 줄 건데 포장 예쁘게 해줘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 한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으로 가게를 찍었습니다. 사장님, 인스타 올려도 돼요? 네, 그럼요. 여자는 빵을 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헐, 진짜 맛있다. 이거 대박인데? 그날 저녁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빵집 발견, 단팥빵 맛집 인정, 해시태그 순자 베이커리, 해시태그 할머니빵, 해시태그 맛집,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순자는 손님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넷째 주,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빵이 오후 3시면 다 팔렸습니다. 할머니, 빵 더 만들어야겠어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새벽 1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2배로 만들었습니다. 2달째 한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재기 스토리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기회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빵을 먹을 수 있어요. 결국 촬영을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주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오전 9시부터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빵 먹으러 왔어요. TV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순자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빵을 팔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가게에 혼자 남아 앉았습니다. 텅 빈 진열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만든 빵이 모두 팔렸습니다. 여보, 봤어요? 내가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프랜차이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베이커리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순자와 김 사장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너무 커지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도 걱정이에요.